안녕하세요. 얼마 전 홀로서기에 성공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를 이용하기만 하려던 시댁과 손절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보다 8살 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 전 시모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웃긴 건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시모도 시부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결혼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반대하면 더 타오른다더니 옛말 하나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라며 자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는 시부모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내 듣기로는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네,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자주 병원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하면서 어머니도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 묻더군요. 네가 아버지 병간호를 다 했다고? 암이라고 해도 연명치료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을 텐데 얼마 동안 병간호 해드린 거야? 2년 반 정도요. 어머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을? 너무 어려서 걱정했더니 다 큰 어른이었네. 어린 아가씨가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참 기특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여태까지 철없는 어린애라고만 생각했어.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이렇게 참한 아가씨라면 괜찮겠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모는 급격히 태도를 변경한 느낌이었어요. 친정아버지 병시중을 오래 들었다는 말에 어른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버지 아프셨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라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 시간 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만약 일하고 있었다면 병간호를 못 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시모에게 인정받게 되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시댁의 인정을 받고 당당히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시모의 결혼식 낙에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때는 그저 어른들 잘 모시면 되겠지 하며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은 남편 때문에 이세를 좀 빠르게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잘 안 되더군요. 제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임신이 잘 안 되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결혼 후 3년 차에 난임병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무산돼 버렸어요. 시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산부인과 예약을 취소하고 급히 시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붙들려 시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아가, 네 시아버지 뇌졸중으로 실려온 거야.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하고 병원에서 통합 간병인지 뭔지를 해준다는데 네 시아버지가 워낙 깔끔한 성미잖니. 바로바로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짜증내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걱정이다. 나는 늙어서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의지가 안 될 거고. 그러니 네가 시아버지 병수발 좀 들 수 있겠니? 아버님 태어나시고 나서요? 아니, 태어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그 전에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더 할 필요는 없고 딱 네 아버지 병간호했던 것만큼만 하면 돼. 아, 그러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 봐드리면 될까요? 저녁에? 제대로 병간호하려면 일 그만둬야지. 저녁에만 필요한 거면 뭐하러 너한테 부탁하겠니?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한다. 네가 해본 적 있다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일을 그만두라고요?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하면서 집 산다고 지금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확 줄어서 큰일인데. 예, 네 남편이 그 정도 능력도 없겠니? 아버지가 아픈데 돈 때문에 뭐라 하진 않겠지. 그럼 일 언제부터 그만둘지 알아보고 연락다오.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간호 좀 해드려. 벌써부터 짜증을 내서 큰일이야. 시모는 제가 무조건 병수발을 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애를 가지려면 병원을 꼬박꼬박 다녀야 하는데 시부 병수발을 들라니. 매일매일 병수발을 들다 보면 2세 계획은 무산되고 애 없이 몇 년을 더 있어야 할 테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애가 생겨도 문제였죠. 임신했다고 병수발을 들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은 안 나오니 일단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더러 아버님 병간호하래.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부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2세 계획은 좀 미뤄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지. 근데 정말로 아버지 병간호 해주려고? 너무 고맙다 진짜. 이렇게 착한 와이프 얻은 것도 복이지.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야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아버지 간병을 해? 근데 어머님께서 일 그만두고 아버님 병수발 들라고 하셔. 둘이 벌어도 생활비 많이 빠듯한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봐주길 원하시더라고. 뭐? 네가 일을 왜 그만둬? 저녁에만 병원에 가면 되지. 엄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일 그만두는 건 안 돼.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 쓴 돈도 빨리 갚아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저녁에만 돌봐드려도 되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빠가 대신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이야기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너 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솔직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돈이라도 좀 나온다지만 간병은 아닌데.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집 산다고 대출을 얼마나 당겼었는지 엄마도 알면서. 너 일 그만두면 이 오빠 진짜 말라 비틀어질지도 몰라. 그럼 오빠가 꼭 좀 말씀드려줘. 나도 일해야 해서 하루 종일 봐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럼 그렇게 알고 저녁에만 아버님 병간호 해드릴게. 그래. 저녁에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9시 넘으면 집에 와. 어차피 그 시간 넘도록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걸?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시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오빠한테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나는 연락받은 거 없는데. 왜?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 병간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일은 그만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빠가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바빠서 연락을 아직 못 드렸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저를 보며 눈알을 막 부라리더군요. 내가 일 그만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저녁에만 잠깐 돌보는 거면 내가 하지 왜 너한테 부탁하겠어? 애들 생각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시아버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돈 때문에 간호를 못하겠다고 해? 너 혹시 네 아버지 간호할 때도 이런 식이었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랬어? 그런 게 아니라 집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혼자 일하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오빠가 저더러 일은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이 하나인데 모두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넌 그 정도도 남편한테 말 못하니? 네가 먼저 일 그만두고 병간호하겠다고 했으면 아들이 좋아하면서 하라고 했겠지. 그런데 네가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들도 하지 말라는 거겠지. 솔직히 정말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오빠가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남편 설득해서 일 그만두고 여기 와야지.
내 아들이랑 이야기해야 하는 건 너야. 가만 보니 얘가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네. 대체 뭐가 이간질이라는 건지 정말 묻고 싶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도록 이간질의 뜻도 모르나 봐요. 둘의 바람을 동시에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얘기 좀 해보라는 게 어떻게 이간질인지. 딱 보니 시모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일은 다 며느리인 너에게 맡겨야겠지만 내 아들이랑 싸우기는 싫다. 그 얕은 수가 다 보여서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누가 병수발 안 된다고 했냐고요. 기껏 양보해줬으면 해결 안 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끝내야 하잖아요. 돈 때문에 절대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남편. 일을 아예 그만두고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직장의 연차부터 일주일치 한꺼번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내일부터 일 안 해. 어머님 말씀대로 낮에도 아버님 병간호하려고.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 안 한 것 같더라. 어머님도 오빠한테 말하기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님 수발 들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나더러 하루 종일 간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머님이랑 싸워? 그러면 오빠가 좋겠어?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더군요.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러게 미리 둘이서 이야기 다 끝냈으면 이럴 일 없잖아요. 그제야 남편도 저한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저녁에만 봐주면 되지. 무슨 하루 종일 부려먹으라고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냐고요.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니? 걔가 뭐라고 해? 걔가 이 말 저 말 안 가리고 전하면서 우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일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면서요. 그러니 와이프가 결국 그대로 했다잖아요. 온종일 며느리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면 차라리 간병인 사서 쓰세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한 달 월급만큼 안 줄 거면 일 시킬 생각도 말고요. 얘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니? 아버지 아파서 또 목돈 들면 어떡하려고. 집안에 노동력이 있으면 써야지 왜 아껴? 너 능력 없니?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릴 만큼의 능력도 안 돼? 제가 결혼할 때 뭐 부모 덕이라도 봤어요? 저한테서 능력 찾지 말고 엄마나 잘해요. 아빠는 엄마 남편인데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고 수발 드는 게 맞지. 일하는 며느리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서 이러는 건 아니죠. 겉으로는 남편이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줄면 자기 용돈도 줄 테니 그게 걱정돼서 싸워주는 거였죠. 어쨌든 손 안 대고 코 푸는 기분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거나 잘 듣고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네. 어떻게 네 아버지가 아픈데 생판 모르는 남을 간병인으로 쓰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아버지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잖아요.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써요? 엄마야말로 공짜로 며느리 막 가져다 쓰지 마세요. 저녁에 잠깐 가서 봐준다는 것도 겨우 시간 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정말로 자기 혼자 외벌이 할까봐 걱정됐는지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결국 시모는 아들한테 밀려서 돈 주고 간병인을 쓰게 됐죠. 그리고 싸우다가 의가 상했는지 저녁에도 병간호하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직장도 지켰고 시부 간병도 안 하게 됐어요. 시부는 1년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1년 동안은 재활치료할 겸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뇌졸중 걸린 분들 특유의 걸음걸이로 걷게 되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와서는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들었어요. 그때도 시모가 대신 수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사전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잘 지내는 듯했던 시부가 3년 만에 다시 입원하게 됐어요. 또다시 뇌졸중으로 이번에는 반대쪽 뇌에 문제가 생겼다더군요. 안타까운 소식에 적극적으로 병간호에 나서기로 결정했죠. 그 사이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도 올랐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만 일을 하니 오후부터 저녁에는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는데 시모는 고마움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시부를 저에게 맡겨두고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오전에는 시모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발걸음조차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만 시부 간병하고 의료진 이야기를 듣고 시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나날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많이 바쁜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병문안도 제대로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2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가 함께 간병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힘쓰는 일은 제 몫이었고 시모는 그냥 의료진 말 정도만 듣긴 했지만요. 문제는 시모가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예,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니? 가서 간호사한테 이야기하고 오너라. 그리고 이게 뭐야? 옆에 좀 치우고 살아. 무슨 서랍에 네 물건만 한가득하니? 이렇게 사사건건 짜증을 마구 냈죠. 하루는 집에 잠깐 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시모에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 잠깐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아버님 잠깐만 봐주세요. 한 30분이면 돼요. 그날은 사실 남편 생일이라 남편이 오기 전에 미역국이라도 만들어 두려고 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길래 저녁 시간 맞춰서 집에 잠깐 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집에는 갑자기 왜 가니? 여기 지금 할 일 안 끝난 거 안 보여? 어머님, 오늘 그이 생일인데 야근한대요. 미역국이라도 먹여야죠.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미역국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참나, 지가 알아서 사 먹었겠지. 한 번쯤 안 먹어도 큰일 안 생긴다. 오늘 너희 시아버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니까 저녁까지 있다가 가. 걱정되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주마. 다 큰 놈이 미역국 정도는 알아서 먹겠지. 시모의 말에 좀 의아해졌어요. 생일에 미역국 못 먹으면 마치 인생 말아먹는 것처럼 굴던 사람이 바로 시모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어쩌다 저녁에 집으로 가려고 하면 꼭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시모가 없는 틈에 간호사에게 말해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왜 집에 못 가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침부터 시부 병원에 나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집안 가득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목욕탕은 다 젖어 있었죠. 남편이 씻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싱크대에 2인분의 식기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씻고 방금 나갔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나 싶어 초조하게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남편에게 추궁할까 했지만 이 진한 향수의 주인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람은 아닐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여러 개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걸 틀어놓고 나왔죠. 안방, 거실, 부엌에 몰래 숨겨두고 며칠간 확인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하더군요. 그나마 이상한 점은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온다는 점이었어요. 평일 내내 야근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주말에 남편의 이중생활이 녹음기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야,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나 봐? 몰라. 요즘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여기로 불렀지. 밖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집이 최고잖아. 와이프 몰래 스릴도 즐기고. 오는 시간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는 단 한 번을 늦게 오는 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쓸데없이 빨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쯤 계약되는 거야? 얼른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계약은 벌써 끝났지. 이제 몸만 들어가면 돼.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걱정 마. 내가 어른들을 얼마나 잘 모시는데. 그래도 병수발까지 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혹시 집에 아프신 분은 없지? 어? 그럼 아픈 사람 없어. 다들 건강하셔. 그리고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면 생각할 문제지.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건데? 언제까지 나 이렇게 외롭게 둘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알았지? 그런 대화가 함께 쪽쪽 소리까지 듣고 있으려니 귀가 썩을 것 같더군요. 게다가 시모에게 돈을 빌려서 상간녀와 살 집을 마련했단 말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순간 남편에게 전화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혼할 때 불리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제 말이 통하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즘 돈을 어디에다 쓰니? 내가 보니까 돈 쓸 곳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집에 돈이 없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 네 남편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돈 좀 빌리라고 말했다면서. 설마 시아버지 병수발 하는데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떠 흘겨보더군요. 그제야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시모에게 돈을 받아 둘이서 살 집을 샀다는 그 대화 말이에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치밀었죠. 너 남의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갚아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겠니? 차라리 매달 조금씩이라도 돌려받는 게 마음 편하지. 혹시 돈이 없으면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갚아라. 알았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한 소리 퍼붓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갚냐고요. 지금 바람난 남편놈 두고 시부 병수발 들고 있는 이 현실만으로도 열받아 죽겠는데 솔직히 이때는 증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꾹 참은 보람이 있는지 남편 뒷조사를 통해 분류는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녹음기에 남겨진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너 이제 나한테 네 마누라 잡아두라고 시키지 마라. 그년이 눈치가 빨라서 이제 둘러댈 것도 없어. 엄마, 조금만 더 부탁해요. 조금 있으면 나도 그런 부탁할 일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너 안 들킨 거 맞니? 요새 걔 표정이 안 좋던데. 너 바람난 거 들키면 네 마누라가 시아버지 간호한다고 하겠어?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겠지. 아직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른다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여자 필요도 없어질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자고 하면 지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요. 엄마도 편하고 좋잖아. 두 사람이 같이 짠 거였더라고요. 남편놈은 외도 숨기려고 시모 이용했고 시모는 시부 간병 안 하려고 남편 도와 저를 붙잡아 둔 거고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폭삭 상한 인간들이었죠. 며칠 후 남편에게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상간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남편놈도 뒤통수 맞은 제 기분에 반이라도 느낄 테니까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왜 그러는데? 아버지 병수발 드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달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돼. 이달 말이면 집 공사라도 끝나는 모양인가 보더군요. 그러니 우리 집을 외도 장소로 이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대답도 안 하자 남편이 답답한 듯 캐묻더군요. 진짜 이럴 거야? 대답 좀 해봐. 왜 이혼하자는 건데? 당신이 생각해봐.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 건지. 그렇게 말하니 더 미칠 것 같았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놈은 놔두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선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변호사 선임한 날부터 당연히 시부 병간호는 하러 가지 않았어요. 발길을 뚝 끊었더니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사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를 만나야 했거든요. 남편을 시부에게로 보내놓고 상간녀를 만나 잠깐 이야기하자며 카페로 갔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알고 있었으니 그 앞에서 기다렸죠. 그 여자는 상간녀 주제에 상당히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 건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그이랑 하세요. 저는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한데 남편이랑은 얘기가 안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한테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헤어져라 이딴 소리 할 거면 그냥 가세요. 우리는 안 헤어져요. 그 사람이 나 좋다고 결혼까지 하자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안 해주겠대요.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평온하게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잠깐 당황한 듯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뻣뻣하게 웃으며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착각이거든요.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니까 그쪽이 내 남편 설득해줘요. 내가 진짜로 이혼해준다니까? 정말이야? 거짓말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면. 진짜로 맹세코 이혼해준다니까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할래요? 증거로 쓸 수 있게. 내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길 원한다는 증거 필요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녹음해요. 그 사람이랑 나 갈라놓지 말고 조용히 헤어져 주는 걸로. 솔직히 우리가 떳떳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도 안 하는 그쪽이랑 계속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살다 살다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어쨌든 그쪽이 당장 이혼할 수 있도록 남편 설득 한번 시켜줘 봐요. 멍청한 상간녀는 그렇게 제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스로 불륜했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잔뜩 녹음해놓고 말이죠. 자기야, 와이프랑 언제 이혼하는 거야? 빨리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갑자기 또 왜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말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못 기다려? 우리 애기가 왜 또 마음이 조급해졌지? 이제 당신 집도 생겼는데. 그때가 언젠데. 혹시 이미 이혼하자는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상대방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이혼해. 알았지?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때를 기다린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게 있어. 와이프랑 나는 법적으로 얽힌 사이니까 마구잡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랑 결혼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자기가 손해를 덜 보는 게 뭔데? 지금 사는 집도 자기 거라서 이혼해도 재산 분할 거의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상간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지 남편이 거짓말을 야무지게도 했더군요. 그 집 살 때 제가 보탠 돈이 얼만데. 게다가 제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해놓고 저런 말 하는 거 보니 진짜 역겨웠어요.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시부가 죽고 나서 제가 필요 없어지면 이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아프다는 사실을 상간녀가 모르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었죠. 어쨌든
두 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나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바쁘다고. 자기도 이러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이렇게 떽떽거리고 쪼아대는 거 와이프만으로도 좋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았지? 상간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놈은 당장은 이혼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단호함에 열받았는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상간녀는 이혼하라고 닥달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상간녀는 남편에게 원하는 답도 못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죠. 카페에서 나오려는데 제 핸드폰이 또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시모였어요. 상간녀와의 용건도 끝났겠다 전화를 받았죠. 너 왜 안 오니?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약속 깨고 혼자 병실 지키는 중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못 오면 연락을 하든지.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딱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서 시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시모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군요. 야, 너 그따위로밖에 말을 못해? 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건방지게. 와서 죄송하다. 무슨 일 때문에 늦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모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든 귓등으로도 안 듣고 할 일만 했어요. 바로 제 짐을 챙기는 일이요. 시부 병간호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시모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이내 조용히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짐을 다 싼 후에 시모에게 말했죠. 앞으로 저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예요. 아버님 수발은 이제 남편 상간녀한테 부탁하시면 되겠네요. 남편한테 좋은 여자가 있다는데 제가 힘들게 수발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하더군요. 그런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해줬어요. 어머님도 참 고생하셨어요. 여태까지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도와주시느라. 이제 저희 이혼하고 나면 그런 짓은 안 하셔도 되니까 좋겠네요.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잖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구나. 그런데 너희 이혼하기로 했니? 나한테 빌려간 돈은 어떡하고? 그 돈 갚기 전에는 이혼 못한다. 다시 돌려줄 때까지 절대로 허락 못해. 아, 그 돈이요? 남편이 어디 썼는지 잘 알 거예요. 저도 들은 적만 있는데 아마 상간녀 집 사주는 데 썼을걸요? 그러니까 돈 받고 싶으시면 상간녀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원하시면 제 금융기록 다 까봐도 상관없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노발대발 하더군요. 미친놈이 그 돈을 상간녀한테 줬다고? 나한테는 분명히 네가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러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너 어디야? 당장 네 아버지 병원으로 튀어와. 왜 그래요? 안 그래도 병원 앞이에요. 연락을 안 받았더니 남편도 마침 이 병원으로 저를 찾으러 왔더군요. 야 이놈아, 너 내 돈 어쨌어? 그 돈 상간녀한테 줬다는 게 진짜야? 너 그년한테 얼마나 줬어? 엄마, 미쳤어? 갑자기 무슨 상관녀야? 와이프가 오해하잖아요. 무슨 착각하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좀 해요. 시모의 말에 남편놈이 기겁을 하며 자기를 두들겨대는 시모를 떼어내더군요. 이제 와서 네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걱정이냐? 이놈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상간녀가 내 돈 가져간 것까지 알고 있더라.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내 돈 받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러자 시모보다 더 절박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아버지 병간호는 상간녀나 시켜. 사랑하는 남자 아버지니까 그 수발도 다 들겠지.
예비 시어머니한테 빌려간 돈도 다시 돌려줄 테고. 지금 안 보여? 어머님 돈 못 받으실까봐 눈에 핏발 선 거. 꼭 돌려주라고 전해줘.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새삼 또 열받았는지 남편놈 멱살을 붙들고 소리치더군요. 너 당장 내 돈 가져와. 아니면 네가 매달 이자까지 쳐서 갚든지. 무려 7천만 원이나 처먹고 입을 싹 닫아? 네가 아들놈이야?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엄마를 속여?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요. 지금 이대로 와이프 보내면 꼼짝없이 이혼이잖아요. 여보, 잠깐만.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시모가 붙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나왔죠. 소장도 날아갔는지 그 뒤로 남편이 전화하고 난리 났더군요. 사실 상간녀에게 보낸 소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번 반송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회사로 소장을 보내버렸더니 결국 소문이 다 난 거죠. 미혼인 여자가 위자료 소장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평소 남편이랑 친하게 지냈기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결국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버렸대요. 남편놈이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상간녀한테도 연락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셋이 만나 깔끔하게 단판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불륜이라니. 발뺌을 하시겠다. 이거 보세요. 이미 당신 상간녀가 바람난 거 시인했고 녹음까지 다 해놨어. 증거자료 한번 들어볼래? 상간녀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니 남편놈이 이를 꽉 깨물더군요. 그러고는 너무 열받았는지 마침 이쪽으로 오던 상간녀에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 미쳤어? 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네가 유부남이랑 만난 걸 인정하는 녹음을 왜 해? 당연히 이 여자가 이혼해준다고 하니까 그랬지. 아니, 자기야말로 이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언제는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화내는 거 보니까 이혼 진짜로 하기 싫었나 봐.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 쓰레기야. 내가 장난감처럼 보여? 너 그 집도 온전히 네 거 아니라며? 또 너네 엄마가 집안에 아픈 사람 있어서 병수발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회사에도 소문 다 나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헤어져. 나 이런 식으로 너랑 만날 생각 없어. 자기야, 잠깐만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야, 너 내가 준 돈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 그 돈은 내 위자료야. 너한테 돌려줄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사기꾼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것도 싼 거지. 상간녀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남편놈은 그쪽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긴 저하고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저쪽이라도 건져야 자기 살구멍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됐어요. 당연히 남편의 불륜, 시부를 모시던 제 상황 등이 참작되어 제게 유리하게 끝났죠. 그런데 판결이 나고 전 시모가 친정까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얘야, 이제 그 여자랑 우리 아들 헤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라, 응? 우리 아들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내가 더 힘들구나. 너도 어차피 이혼하고 힘들지 않니? 우리가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테니. 아주머니,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추호도 없어요. 두 사람이 한 행동이 괘씸해서 싫어요. 마누라한테 대리호도 시켜놓고 바람 피운 놈이나 그런 놈도 아들이라고 며느리 속인 아주머니나 똑같은 쓰레기인데 제가 왜 다시 쓰레기통에 다시 들어가요? 안 그래요? 너 지금 우리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그럼 쓰레기가 아니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기엔 한 짓이 너무 더럽잖아요. 저한테 이런 취급 계속 받고 싶은 거 아니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결국 전 시모는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쫓겨나듯 나갔어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람을 한껏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뇨? 제대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으면서 그저 자기들이 힘들어서 찾아왔으면서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건 맞아요. 아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상황이죠. 저한테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까지 줘야 해서 살고 있던 집도 팔아야 했고 상간녀와는 싸우고 헤어지는 바람에 그쪽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 부모님 댁으로 비집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전 시모는 병수발 들어주던 며느리 잃고 아들에게 빌려준 돈도 못 받았어요. 상간녀가 집을 팔긴 했지만 그 돈을 상간녀 위자료로 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자기 돈으로는 절대 줄 생각 없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전 남편에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헤어졌으니까 상간녀 위자료는 네가 내라며 상간녀를 엄청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더니 한순간에 죽일 것 같은 원수지간이 된 게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딴 가벼운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다니 조금 씁쓸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전 시부가 입원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입원하게 돼서 병문안을 하러요. 그런데 하필 전 시부 병실과 가까웠는지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전 시모와 전 남편 목소리였어요.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능력도 없는 놈이 개집질하다가 이혼당하고 돈까지 날려?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노후 자금 탈탈 털어서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네 놈이 제일 나빠 이놈아. 그러는 엄마는 뭐 잘한 거 있어?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하는 건 왜 그 여자한테 미리 말해가지고. 그 여자랑 헤어졌으니까 그 돈을 못 받은 거지. 아우, 진짜 미쳐서 돌아버리겠네. 아니, 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두 사람 다 참 힘겹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부 간병하느라 힘들어 죽고 남편 놈은 여자도 잃고 돈도 잃고 직장에서 퇴사 권유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데 지금쯤 두 사람이 반성은 하나 궁금하긴 하네요. 몇 번이고 연락이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동안은 후련하기도 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며 지냈어요. 사랑을 잃어서 아프다기보다는 배신당한 아픔이 참 컸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제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믿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안면몰수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는 사이인데도 아예 모르는 척하거나 뻔뻔하게 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최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떠올랐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전 시모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에 대해 말하려면 남편과 제 사이에 대해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동갑내기 고교 동창이에요. 남편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친정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어머니가 하는 분식집을 자주 찾았어요. 남편 역시 단골이었던 거죠. 남편이 조금 소심한데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 혼자 떡볶이 먹으러 온 걸 보고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남편은 식탁 위를 항상 깔끔히 정리해서 어머니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은 학원에 다녔었기 때문에 자주 만났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희 집은 진짜 즐거워 보이네. 넌 좋겠다. 진짜 부러워. 갑자기 무슨 오글거리는 소리야? 다른 집도 다 비슷하지 않아? 꼭 그렇지만은 않지.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집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는 걸요. 알고 보니 재혼 가정이었는데
계모가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차별했대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모의 아들인 남동생은 새 것만 들고 다니는데 남편은 늘 같은 걸 들고 다녔고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지 매번 우리 분식집에서 배를 채우더군요. 화목한 우리 집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남편이 측은해서인지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이 참 정글 같은 곳이더군요. 일단 시부는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인이 참 좋구나. 사부인께서는 잘 계시지? 네가 며느리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내 며느리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런데 허허 웃는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날카롭게 받아치더군요.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요. 당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얼굴이랑 행동이 이쁘지. 첫째는 영 뻣뻣하고 인물도 별로라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당신 제발 마음 좀 곱겠어.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는 무슨 추태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결혼을 같은 해에 하는데 왜 첫째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둘째는요? 둘째가 여태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은 생각 안 해. 첫째는 평생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무리 발이 안으로 굽어도 그건 아니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한 걸 그럼 어떡해요? 어쨌든 둘째도 첫째만큼 지원 안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의 순환 시대였죠. 시모가 쓸데없는 일로 남편 불러내고 고생시키고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타깃이 되더군요. 저야 대학병원 간호사라 3교대로 일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치사한 괴롭힘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시모가 무슨 일 시키면 바쁘다고 하라고 말해뒀고요. 그저 시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화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모두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시모가 동서와 저한테 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저에게만 다 맡겼으니까요. 형님,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무슨 주방이 이렇게 더러운지. 좀 치워가면서 해요. 살림 안 해본 티가 나네. 그리고 간도 좀 더 하시고요. 이렇게 맛없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시모를 등에 업고 동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온갖 일을 다 시켜댔어요. 그럼 집에서 쉬는 동서가 일 좀 해. 나한테 시키지 말고. 그리고 아버님 몸 안 좋으신 거 몰라? 간 세게 했다가 아버님 병원 가시면 동서가 수발 들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맛없다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지금 저 일 안 한다고 무시하세요?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좀 가서 도련님한테 신경이나 쓰든가. 왜 입으로 혼수나 둬? 미리 말하지만 여기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거 알지?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면 동서의 기세는 물을 뒤집어 쓴 불꽃처럼 사그라들었어요. 아무리 시모의 위세가 대단해도 아직까지 이 집안의 보스는 시부니까요. 시부가 평소에는 유약했지만 첫째 며느리인 절 건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부모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5년 동안이나 혼자서 조용히 명절 음식을 다 한 건 저 나름대로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기간이 딱 5년이었거든요. 모두가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만한 시간. 5년이 지나자 저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날에 음식하러 못 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정해서 당직을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일정 잡는데 저만 매번 명절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즉, 명절 전날에 일하러 가야 해서 시댁에 못 온다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런 게 어딨니? 네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어머님도 참, 며느리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세요. 동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전업주부라 살림도 남편 내조도 잘하는 동서가 설마 제사 음식 하나 못하려고요?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여태까지 잘 빼줬다가 왜 이번부터는 안 된대? 너 그냥 음식 안 하고 싶어서 일한다는 거 아니니? 어머님, 대학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계속 그 날짜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래, 그건 새아기 말이 맞다.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이번에는 둘째에게 시켜보자. 첫째 혼자서도 그만큼 했는데 둘째라고 못하겠어? 그렇지? 시부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는 말도 없이 우물쭈물하기만 하더군요. 우더러니 시키니 안 된다 말은 못하겠고 중간에서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윗사람으로서 등 떠밀어줬죠. 동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동서를 아끼시니 그간 실력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죠. 전업주부로 5년을 지냈는데 설마 음식 하나 못하겠어요? 이번에 그 솜씨 한번 발휘해줘요. 알았죠? 결국 동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동서가 미친 듯이 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날 일이 있어서 전 못 나오는 걸요. 그렇게 명절이 되어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갔더니 세상에 동서 혼자 정말로 준비를 다 했더군요. 시모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보란 듯이 말했어요. 봤니? 맛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금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거기다가 나 고생할까봐 전날 집에서 다 해오는 정성까지. 예, 그런 건 좀 보고 배워라. 정말 잘했네요. 동서, 수고했어. 그런데 형님, 오늘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문자는 뭐죠? 동서가 뜬금없이 보여준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와 웬 남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요. 다름이 아니라 점심때 보험회사 직원이 상품 하나가 너무 잘 나왔다고 저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마침 남편 보험이 너무 부실했던 터라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 뒷조사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일하기 싫다고는 해도 이런 짓까지 하다니. 동서는 바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 사진까지 다 찍었대? 말 돌리지 말고 이야기나 해주세요. 오늘 일하신 거 맞아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고모님이 대답을 빼앗아 갔어요. 질부, 오늘 병원 출근한 거 맞다? 내가 오전에 질부 병원에 병문안을 가고 오후에는 진료를 보러 갔거든. 그때 다 있었어. 이 사진은 점심시간에 찍힌 것 같은데? 점심 밖에서 먹었니? 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남편 보험이 부실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하나도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만난 거였고요. 그런데 동서는 어디서 이런 문자를 받았어? 남편이 근처 지나다가 형님을 봤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식사나 하세요. 트집을 잡으려다가 시고모님이 편들어주자 아무 말 못하고 식사나 하라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나서서 말했어요. 그런데 동서, 솜씨가 정말 좋다.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래, 둘째 며느리가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구나. 고모님도 맛있으시죠? 그래,
첫째 질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둘째 솜씨가 굉장히 좋아. 간도 딱 좋고. 저한테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으니 동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군요. 덩달아 옆에 있던 시모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저 웃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앞으로는 동서가 음식 준비하면 되겠네. 사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민망했거든. 동서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뭐하러 썩혀? 그냥 명절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왜요? 이때까지 형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른들께서도 동서 솜씨가 참 좋다고 하시잖아. 좋은 솜씨 그렇게 썩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다음부터는 명절 전후로 빠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급을 해서 쉬는 날 빠지기가 곤란해졌어요. 동서가 음식도 잘하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 양해를 좀 구해볼게요. 괜찮죠? 뭐 그렇게 바쁘다고 집안일에 도움 안 되는 너보다 둘째가 훨씬 낫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너희 시아버지도 둘째 솜씨를 더 좋아하시니. 시부에게 이참에 잘 보일 생각이었는지 시모가 웬일로 허락을 하더군요. 저야 그저 웃음이 날 뿐이었죠. 뒤에 있는 동서 표정이 썩는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으니 그때 동서가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왜 그래? 동서, 할 말 있어? 네. 그게 사실 이번에 준비해온 음식들 반찬 가게에서 다 산 거예요. 눈을 찔끔 감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 진짜로 웃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으려면 허벅지를 꽉 꼬집어야 할 정도였죠. 뭐라고? 너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요. 사실 동서가 음식을 샀든 진짜 했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준비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나 봐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시모 표정이 완전 귀신처럼 흉악해지더군요.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사놓고 직접 했다고 속일 수가 있어?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잘 드셔놓고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어디서 사서 가져와 놓고 네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들 앞에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기분 좋니? 도대체 애가 생각이 없어 넌? 동서가 시모에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리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말하더군요. 옳게, 애 그만 잡아요. 힘든 것도 사실이지. 그간 첫째 질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게 됐으니 좀 바꾸는 게 어때요?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거 난 나쁘지 않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뭐 괜찮네요, 누님. 안 그래도 매번 첫째 아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마음이 쓰였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음식 사서 제사 지내도록 하자. 다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결국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모두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를 밀어주려 했는데 그간의 제 노고만 빛났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마지막에는 저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날 하루가 끝났죠. 동서는 그 뒤로도 시모에게 그 일로 계속 욕을 먹더군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모의 마음이 워낙 좁아 용서를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시모에게 시달리는 것도 한두 달 뿐이었어요. 그 뒤에는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시부가 연세치고는 정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셨거든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변명은 폐암.
게다가 속도가 빨라서 발견했을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모랑 동서 둘이 딱 붙어 옆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죠. 대화하는 걸 대충 들었는데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바뀌는 거 없는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시부 재산이라고는 시댁 집뿐이고 돈도 어차피 치료비에 거의 다 쓰일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누워있는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몇 번은 제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내쫓아주기도 했지만 아주 끝장을 보려는 건지 끈질기게 시부에게 확답을 듣고자 하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가족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 이 집이랑 예금만 얼마 정도 있지. 당신이랑 둘째한테 유산을 주는 조건은 내 누나를 돌봐주는 것뿐이야. 내가 누나보다 먼저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 나 대신 우리 누나를 잘 보살펴주면 유산 돌려줄게. 그렇게 하겠소? 시고모님이 시부를 업어 키웠다고 할 정도로 남매가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시부를 고등학교까지는 보내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다가 결국 시고모님은 혼자서 늙어가셨죠. 게다가 지금은 일도 없이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각종 질병도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 고모님이 안쓰러워 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는데 시모에게 맡긴다니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시모는 자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형님 모실 테니 당신은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유산 넘겨주고 가.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유산을 걸고 약속한 만큼 시고모님을 잘 돌봐드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바로 다음 날 저한테 시고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첫째 질부, 내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검진 때 수면 내시경도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네. 올케랑 둘째 질부는 사업 때문에 바쁜지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아예 시고모님을 방치해두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만에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고모님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죠. 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앞으로 보호자 필요한 일 있으면 저나 남편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날 때만이라도 꼭 해드릴게요. 아유, 정말 고마워.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첫째 질부뿐이네. 시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군요. 이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시부 유산을 받아갈 걸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이대로라면 시고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제 걱정은 현실이 됐고요. 장례도 치르기 전 모두를 불러 시모가 이야기하더군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남인 거 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언제까지고 네 고모를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모셔. 어머님이랑 서방님, 동서가 고모님 모시는 대신 유산 받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유산?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어쩌니? 내 남편이 여태껏 자식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 집 주고 갔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유산은 한 푼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너희 고모를 모시니? 나랑 우리 아들이 너희 고모랑 피가 섞였어 뭐가 있어?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명의를 변경했단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동의하신 거 아니죠? 남편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설마 시부가 죽기 전에 저런 짓을 해놨을 줄 몰랐을 테니까요. 어머, 얘 좀 봐.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내 걸로 만들어. 그리고 네 아버지 장례는 알아서 치러라.
내가 늙은 영감 죽을 때까지 수발 들어줬는데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수발을 든 게 아니라 아버지 닥달해서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한 거겠죠. 저희도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미련하긴.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 영감이 뭐라도 더 챙겨주고 떠났을 텐데. 하나도 안 남긴 거 보면 네 아버지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든 우리 찾지 마라. 이제 남남이야 남남.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선을 긋는 시모와 서방님네를 보며 정말 치를 떨었어요. 시부의 죽음에 충격받은 시고모님은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셨죠. 얼른 다가가 시모와 다투는 남편을 대신해 시고모님을 부축해드렸어요. 경수, 가진 것도 없는 노인 모실 생각하니 어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데 어쩌나. 나중에 장례비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좀 챙겨주시고 고생들 하세요. 조롱에 가까운 말에 순간 화가 확 치밀었지만 겨우겨우 참았어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저딴 말을 짓거리는지. 게다가 시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잖아요. 사업 자금이다 뭐다 돈도 많이 받아간 주제에 바로 생판 남처럼 구는 놈을 보니 너무 역겨워서 차라리 가족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만 남아 시부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 재산을 이렇게 싹 다 뺏기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집이라도 가져오려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절대 그 집을 안 뺏기려고 발악하며 애를 쓰더군요. 소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고모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소송 취하하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이 걸린 문제였죠. 그것마저 뺏기면 시부와 남편은 시모에게 평생을 당하고만 산 것일 테니까요. 고모님, 그래도 그 집은 아버님 거예요. 원래라면 남편이 받아야 할 집이고요. 이대로면 아버님도 억울하실 거예요. 잘 알아. 그러니 취하하라는 거야.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시부에게 부탁받은 게 있다니 일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와 서방님이 찾아왔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게 패할 소송을 왜 하니? 변호사가 딱 봐도 너희가 질 것 같다고 한 거니? 그래서 소송 취하한 거야? 이렇게까지 캐묻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자기들이 변호사에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사실 법정 다툼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건 그쪽이었거든요. 재혼 부부인데 혼인신고도 안 했고 유언도 없는데 증여로 유산을 받았다기엔 시부의 마지막 정신이 온전한지도 모르고 다툼을 해볼 여지가 충분한 비정상적인 증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취하하니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시고모님이 나타나서 시모에게 물었어요. 옳게 얘기 좀 들어봅시다. 우리 동생이랑 재혼할 때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 안 했죠. 그럼 사실혼 관계인가요? 사실혼도 아니죠. 같이 살기만 했을 뿐. 결혼식도 안 했는데요. 그럼 우리 조카를 양자 입양 안 한 것도 맞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입양을 왜 해요? 그럼 올케 자식도 법적으로는 우리 동생 아들이 아니겠네요. 네, 우리 진짜 남이라니까요. 남남. 그런데 이런 건 왜 꼬치꼬치 캐물어요? 저는 시고모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 중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시모가 시부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고모님이 갑자기 웃으며 종이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계산이 간단해서 좋네요.
지금 그 집 소유주가 올케 맞죠? 그 사람이 진짜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야? 시고모님이 건넨 서류를 슬쩍 훑던 시모가 깜짝 놀라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내가 그 집 소유주한테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이건 그 차용증이고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은 채 그 집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 당신이 갚아야겠네요. 시부가 빌린 돈은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주겠다는 조항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거짓말이지? 가족끼리 돈 빌린 일에 이런 건 소용없다고. 가족끼리라도 차용증 쓰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동생도 참 너무하네. 그 집 받을 때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요?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손톱만 질근질근 물어뜯더군요. 딱 보니 시부 허락 없이 집을 가져간 티가 났어요. 완전히 얼굴이 파랗게 되어서 했던 말만 되풀이하더라니까요.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이거 가짜죠? 가짜니까 여기서 이러지. 이게 진짜였으면 소송할 때 이야기했으면 되잖아. 그렇게 의심되면 확인해 봐요. 그거 변호사 공증받은 거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이런, 원본은 당연히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은 얼마든지 찢어도 상관없어요. 평온한 시고모님 말투에 시모는 미쳐버리기 딱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왜냐면 시모가 가져간 그 집에는 이미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도 잡혀 있었거든요. 상속받자마자 소송으로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서방님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더군요. 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그만큼 돈 못 줘요. 그럼 올케가 1억을 나한테 줘야지. 아니면 대출 받은 사람이 주든가. 그러면서 시고모님이 바라보자 서방님이 고개를 대뜸 젓더군요. 안 돼요. 이미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서 뺄 수도 없어요. 너 모아둔 돈도 없니? 지금 그 집 뺏기면 엄마 살 곳도 없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넌 돈도 한 푼 없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그리고 그 돈은 보관만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냅다 다 썼다고? 언제 망할지도 모를 사업에? 이제 시모와 서방님이 아주 박 터지게 말다툼을 하더군요. 어쨌든 난 돈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못 준다고 버티는 통에 결국 시모는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했어요. 그 차용증이 너무나 명확한 법적 증거가 돼서 목을 죄고 있었거든요. 집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빠지고 시고모님께 1억까지 주고 나니 남는 건 5천 정도 뿐이더군요. 시모가 시고모님께 돈 갚으러 왔을 때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모가 서방님과 동서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난 돈도 집도 없다. 1억 준 거나 마찬가지니 너희가 날 모시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저희 집 좁아요. 그런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요? 그러지 마시고 5천으로 월세 집이라도 하나 계약하세요. 그럼 월세를 너희가 내줄 거니? 월세를 왜 저희가 내드려요? 요새 나이 들어도 다들 일하고 돈 벌어요. 어머님도 돈 벌어서 월세 내시면 되죠. 이 빵알년이 어디서 싸가지 없게 그런 소리를 짓거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 그러려고 너희한테 돈 다 갖다 바친 줄 아니? 그리고 야, 아들, 넌 네 마누라가 졌단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태연해?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머니 수발 못 두니까 알아서 사세요. 솔직함을 넘어선 아들의 말에
시모는 너무 열받았는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느꼈던 배신감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했죠. 이 미친놈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러는 엄마야말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 저질렀잖아요. 그 바람에 애꿎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게 내 탓은 아니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장면을 보니 어찌나 유쾌하던지. 끝까지 남 탓만 하는 걸 보니 둘이 역시 모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고모께서 그러시더군요. 너희 아버지도 참 짓궂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집을 넘겼겠지. 나한테도 그랬거든. 너희 엄마가 날 아예 신경도 안 쓰면 이 차용증으로 혼내주라고. 그래도 한 몇 달간 돌보는 신용은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날 잘 돌보는 사람한테 유산 넘겨주라고 했는데 남남이란 쪽은 신경 꺼도 되겠지? 자, 이 1억은 너희 거야. 소송 취하하기 잘했지? 뭐하러 귀찮게 소송을 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시고모님은 1억을 시모가 보는 앞에서 바로 남편에게 넘겼어요. 그걸 보고 있던 시모와 서방님 얼굴이 진짜 볼만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우와, 아버지 진짜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친다고? 뒤통수는 서방님, 아니, 그쪽이랑 그쪽 어머니가 쳤겠죠. 아버님은 그거 미리 예상하고 막아두신 거고. 아버지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마세요. 남이라면서. 남의 아버지를 왜 자기 아버지래? 정신 나갔어요? 매섭게 쏘아붙이자 서방님은 말도 못하고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언제는 남남이라면서요. 아버지 아니라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며. 형수, 진짜? 누가 당신 형수야? 한 번만 더 형수라고 불러봐요. 가만 안 둘 테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자 서방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맞설 줄은 몰랐나 봐요. 옆에 있던 시모는 시모대로 억울한지 시부 욕을 마구 해대더군요. 이 썩을 놈의 양반이 나한테 썩은 고기를 줬다 이거지?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절대로 못 참아. 너희들이 왜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 다시 돌려내. 그 사람 배우자인 내가 돈을 받아야지. 본인 입으로 사실혼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내가 괜히 다 녹음해둔 줄 알아?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할까봐 그런 거야. 몰래 동생 재산 빼돌려 놓고는 뭐? 가족이 아니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에라이 천벌받을 인간 같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는 안 있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도록 만들어줄까? 정신없는 사람 이용해서 재산 빼돌렸다고? 시고모님이 벼락같이 소리치자 시모는 구시렁거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건물 너희들이 가져가. 너희 아버지랑 공동으로 산 건데 내 명의로 하라고 했었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잖니. 시고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시고모님은 시모의 말처럼 집만 되는 노인은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을 활용해 50대의 아파트 하나와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다가구 건물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그렇게 마련한 건물 월세만으로도 한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였으니 뭘 모르는 남의 눈에는 일도 안 하고 연금으로나 먹고 사는 노인처럼 보였겠죠. 게다가 워낙 검소하셔서 더욱 그렇게 보였을 테고요. 시모는 그 허름해 보이던 시고모가 사실은 복권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저희한테 떠넘겼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겠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물 관리를 너희한테 맡길까 싶어. 질부가 예전에 일하는 거 힘들다고 했지? 어때? 나 대신 건물 관리 해볼래? 나중에 물려받으면 관리하기 더 쉬울 거야. 쓸데없이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받아놓고 관리 못해서 날리는 짓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관리해 볼게요. 그럼 조카 명의로 할 다가구 주택이랑 내 상가 두 채는 질부가 관리해줘. 내일부터 나랑 같이 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자. 그렇게 시고모님 따라 열심히 배웠어요. 1년 정도 열심히 하니 그제야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2년을 더 관리인이자 건물주로서 일하는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연을 맞닥뜨렸어요. 남편 명의의 다가구 건물 중 원룸 계약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부동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 시모와 마주친 거 있죠? 전 시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치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내 뒷조사 하니? 제가 왜 아주머니 뒷조사를 해요? 안 그래도 얼마나 바쁜데. 원룸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1층? 그거 제 남편 건물이거든요. 저는 관리인이고요. 그 이야기 듣자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전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건물 네 시아버지가 빼돌린 거지? 우리 모르게 건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어쩐지 그 짠돌이 같은 영감이 너무 아무것도 없기는 했어. 이거 다 사기인 거 알아 몰라? 내가 소송해서 다 되돌려 놓을 거야. 소송이요? 아주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소송을 하세요? 잊으셨어요? 본인 입으로 제 시아버지랑 아무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 사실혼도 아니다. 첫째를 양자 신청도 안 했고 아주머니 자식도 시아버지 자식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소송을 한다는 말이세요? 제 말에 전 시모가 순간 말을 못 잇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그때 시고모님 부탁으로 전부 다 확실하게 녹음해 놨으니까요. 원본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소송한들 법원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요. 그래도 내가 저를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내 뒤통수를 치다니.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신세 한탄을 시작한 전 시모를 보며 피식 웃어주고는 말했죠. 그러게, 처음부터 고모님한테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 재산들 다 아버님이 고모님한테 맡겨두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좋게 됐죠. 아주머니가 대박 복권이나 다름없는 고모님을 저희한테 맡겨주셔서요. 그렇다고 고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님 부탁 다 무시하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된 거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그럼 억울하지 안 억울해? 네 시아버지 그 인간이 내가 자기 누나 안 돌볼 거 알고 미리 손 쓴 거였어. 그걸 알았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대신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드님이랑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나 봐요. 혼자서 월세방 계약하려는 거 보면. 그 놈은 인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집 뺏기니까 본색 드러내고 나를 버려버리더라고. 게다가 사업하다 다 말아먹고는 나한테 와서 들러붙잖아.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데 그러잖아도 늙어서 아들이랑 며느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월세 보증금까지 뺏기면 못 버티겠다 싶어서 말도 안 하고 돈 빼서 나온 거야. 그놈들 지금쯤 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다. 그간 있던 일을 하소연하는 전 시모를 보며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서 말했죠. 아주머니는 자식 탓할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뿌린 거 모두 거둔 것 뿐이잖아요? 자식은 거울이라고 하죠. 어때요? 본인이랑 똑같은 자식한테 당해보니.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당한 것도 떠올라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꼴은 안 받겠죠. 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라 은혜를 입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신 처가에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는지. 얼마 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으니 말 다 했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라 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마음만 곱게 썼다면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지 더 후회스럽고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계약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안 나가겠다고 할지도 모르고 보호자가 와서 난리칠지도 모르잖아요. 이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 계약을 하는 건 좀 무리네요. 너 정말 1억이니?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해주렴. 이 근방에서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깨끗하던데. 가족? 우리가 언제 가족이긴 했나요?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본인 입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엮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놓고 핀잔을 주자 전 시모는 결국 계약도 못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시고모님이 엄청 웃으시더군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쉽다면서요. 하긴 동생을 배신한 그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 곱게 안 쓰다가 결국엔 크게 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전 시모. 그런데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오랜만에 악연을 만나고 그때가 떠올라 사연 써봤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